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한 업스트림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습관화된 것들에 대한 업스트림적 회복에 대해서 오늘 나눌게요. 자, 나의 말과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우리가 말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과 행동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나의 태도, 인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쵸? 우리의 말과 습관도요,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을 자꾸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말과 습관을 가졌으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고 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과 감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말하느냐, 그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면 내가 익숙하고 습관화된 것이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과 감정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바꾸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어떤 것들이 익숙하고 습관화되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나의 태도와 인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내가 행동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면이라면 바꾸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인지하고 그다음에 바꾸기로 결정을 해라.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습관화된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말했으면, 다르게 말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데 이것을 안 보고, 그죠? 더 좋은 영상들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봐야겠다. 내가 듣는 귀가 있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듣는다면 그것을 바꿔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말과 습관을 바꾸기 프로젝트에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 찬양 듣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한 것을 우리가 하루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기억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묵상과 찬양 듣기. 그리고 축복의 말로 시작해라. 나에게 먼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님아, 오늘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렇게 건강한 그런 하루를 살기를 축복한다. 그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가족이나 지인들, 믿음의 공동체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한 것을 세 가지 이상 적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이건 굉장히 감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또 나눌 때 그것이 더 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악기로 된 어떤 조용한 그 찬양을 듣거나 저는 이제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저의 경우인데 그렇게 감사를 한 세 가지 정도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좀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데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까지 정말 감사할 것이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의 감정 바꾸기 프로젝트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듣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감정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위해서 익숙한 감정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의 색깔을 정하고 색깔을 다시 칠하듯이 감정을 바꿔나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의 감정을 이렇게 좀 관찰해 봤더니 회색이야.
그죠? 그러면 그 회색이 항상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를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습관도 에이씨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분노나 짜증이 계속 올라온다면 나의 감정의 색깔은 무엇일까? 그죠? 그런데 나는 감정의 색깔이 뭐 파스텔 톤으로 좀 밝은 색이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렇지 않는 상황도 있잖아요.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할 때도 그 감정의 색깔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은 회색이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회색인 거야 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나의 파스텔톤 감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같이 걸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어떤 감정이 익숙한지 그 색깔은 어떤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 느낌이 상대방에게 어떤 색깔이나 말로 표현되는지, 나는 이런 색깔이나 이런 감정과 느낌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거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실제로 해본 건데, 내가 어떤 화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되게 그 모래시계 있죠. 그게 한 2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가 밑으로 다 될 때까지 심호흡을 하는 거죠. 숨을 깊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화가 났구나. 뭐가 짜증이 났구나. 그런데 왜 짜증이 났지? 너의 감정의 색깔은 지금 내가 보니까 검정색이네? 좀 우울하네? 그죠? 그 왜 그럴까? 하면서 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바로 가서 막 그 화난 감정으로 막 해버리면 막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폭력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호흡법을 하면서 감정을 좀 다스리면 가서 그게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나의 감정을 잘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자연인데 저는 이렇게 걷기를 자주 하는데 걷다 보면 이렇게 푸른 그런 그죠? 초록색 나무도 보고 길에 이렇게 이제 강아지들도 지나가고 하는데 이런 그런 것들도 보고 꽃 핀 것도 보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주는 소망을 주는 좋은 영상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폭력적인 영상이나 어떤 욕하는 거나 안 좋은 영상을 자꾸 보면 우리 이 머리, 뇌에 그런 것들이 각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더 자극적인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요, 폭력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 살인하는 거나 이런 그런 영화들 있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총기 사건이나 우리 또 얼마 전에 그죠 할로윈 우리 한국에 정말 슬픈 그런 정말 비통한 일이 생겼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것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고 비판하기만 급급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고 좀 좋은 영상들, 그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말씀과 영상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잘잘법이라는 그 영상 참 깨우쳐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보고 또 좋은 말씀 설교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때로는 어떤 드라마가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런 어떤 감정 바꾸기가 스스로 잘 되지 않고 나의 어떤 묵혀져 있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나는 익숙한 감정으로 부정적으로 폭력적으로 계속 그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면 상담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회복과 은총이 되는 만남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왔는데 계속 좀 화가 나고 계속 비교하게 되고 짜증이 나는 만남이라면 그거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어떤 만남이 되기 때문에 누굴 만났는데 좀 더 도전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수다 있잖아요. 건강한 수다는 도움이 돼요. 그죠?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고통의 전환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해봤는데, 나의 기질과 나의 부모의 양육 방식과 나의 삶의 경험으로 형성된 나의 메인 감정이 있어요. 자, 나의 메인 감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관찰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의 메인 감정은요, 나의 트라우마나 상처, 나의 어릴 때의 어떤 사건과 상황, 문제가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나의 메인 감정이 돼요. 그래서 나의 고통, 상처, 아픔을 털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대중이 많을 때 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대1로 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지인 중에서 아니면 가족 중에서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상처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나의 메인 감정이 항상 우울하고 어쩔 때 화가 나고 좀 불안하고 강박관념이 있고 이런 감정들을 좀 털어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평안을 주고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안정감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라.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과 감정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이는 뭐냐면 내가 우울한 감정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주얼리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요 또 다른 데 가서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도 말할 때도 항상 짜증을 내고 그죠? 화를 내.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넌 엄마한테 어떻게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 그러는데 엄마도 맨날 그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전이가 되니까 그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하고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왜곡된 사고인데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생각과 말의 습관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곡해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같은 곳에서 있어도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집에 와서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뭐라 하냐면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내가 좀 뭔가 왜곡해서 듣는 거는 아닌가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도, 그죠? 그걸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나를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 그죠? 꼬챙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거는 왜곡되게 듣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는, 그 다음에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들이 있을 때 자꾸 왜곡해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과거의 경험으로 자꾸 그 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 상황마다.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그 사람을 자꾸 대하다 보니 그 왜곡돼서 듣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대상의 마음과 상태,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기 해석, 그죠? 자기 해석 체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생각을 바탕에 깔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공감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진되고 피곤해져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거를, 그죠? 왜곡돼서 듣다 보니까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모든 그런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시야로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러고 그죠? 어떤 모임에 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에너지가 그런 데에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력이 떨어져요. 자기의 왜곡된 그런 것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왜 생기냐면 현재의 상황에 어떤 문제가 너무나 이제 힘들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또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불편했던 상황과 문제,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기억이나 결핍된 욕구나 쌓인 감정이 표현되지 못했을 때,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상황과 문제, 그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나 지나친 염려, 그 다음에 불확실성, 불안, 강박관념이 있을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나의 어떤 부정적이고 그런 왜곡된 사고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하나의 영상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어떤 드라마에 나온 부분인데, 제가 처음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 가운데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식사 다 했어요? 무뚝뚝한 의사 남편과 치매에 걸려 아이가 된 시어머니, 꽃 좀 붙이지만 앵컵에다가. 그리고 삼수가 벼슬인 아들과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딸까지. 다들 뭐 밥 먹는 게 유세냐? 나 위에 먹어. 이 집에서 가장 바쁜 그녀, 이미는 홀로 이 모든 가족들을 챙겨온 엄마이자 결혼을 해도 여전히 철없는 동생의 누나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봐라. 안 돼. 내가 이대로 갚아준다. 기다려라. 그런데 그녀에게 요즘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소변 볼 때 오른쪽 아랫배가 눌리는 기분 없어? 조금. 다른 거 좀 들렀다가. 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환자 본 김에 돈 좀 뜯으려고. 몇 달째 지속된 오줌 소태와 아랫배의 통증. 어느 게 맛있어요? 이거는 어제 들어온 거고. 그런 그녀의 자궁 속엔 어느새 종양이 자라 있었고, 오줌 소태 그거 종양 때문이었어요. 촉진에서도 이미 잡힐 정도로 커져 있어요. 악성이에요. 이미 말기에 접어들어 수술도 힘들 거라는 동료 의사의 진단에 정철은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프다고 했어. 근데 내가 동네 약국 가서 약이나 지어 먹으라 그랬어. 의사라는 남편놈이 그랬다고. 근데 이제 와서 너 암이다 그렇게 말해.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장박사 병원으로 좀 와. 이대로 그녀를 포기할 수 없던 그는 내켜하지 않는 이니에게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 말하는데요. 무슨 검사는 그렇게 많이 해. 돈 아까워 죽겠네 진짜. 아니 버스라도 무슨 택시해. 돈이 썩어나.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제 안몸 편할 줄 모르는 아내를 보며 수술 못해. 왜? 알잖아. 정철은 그녀의 고통이라도 줄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게 아내를 누르고 있어. 소변 볼 때마다 죽을 맛일 테고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할 거야. 자격은 죽는다는 통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건 떼낼 수 있어. 숨통이라서 기분이 평생 사시는 동안 내 이쪽분은 보장합니다. 그날 밤 왜 이 여자를 평생 못 잡아먹어서 이래요 평생을.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던 그는 뒤쪽으로.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고통에 눈을 뜬 이니는 늘 그래왔듯 시어머니 방으로 향하고, 그녀는 자신 없이 홀로 남아 가족들의 짐이 될 자신 없이 홀로 남을 시어머니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엄마 일어나봐. 아이 손 잡아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진짜.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엄마 어디 아파요? 에?
죽는 거 무서워. 그런데 나 벌 받나 봐.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라나 생각했어. 그래서 나 벌 받나 봐. 그래서 나 벌 받나 봐. 그렇게 간밤의 소동이 지나가고 난 후 엄마 나랑 같이 하자, 엄마. 야, 발표 날 때까지만이라도 엄마 살게 해줄 수 없어요? 알바도 하면서 돈도 벌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을게요.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엄마 죄송해요. 인희는 엄마 같았던, 그러다 어느새 딸이 되어버린 그녀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생 외로움에 우리 서로 잘 통했는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아까 미안해. 내 맘 알지?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애들이랑 아범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녀와 아쉬운 작별을 마친 인희는 남편과 함께 두 사람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뭐냐? 목멜라. 간다.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이걸 봤는데, 우리 이제 미리 제가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이제 나누신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떤지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슬프다, 안타깝다, 그리고 본인의 엄마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모습, 이렇게 미러,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그다음에 평범한 어떤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감사를 느끼고 그런 소중함을 비로소 느끼게 됐다. 이런 많은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그죠?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에 대한 어떤 건강, 염려, 그런 소중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나눠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공감을 느끼는 거. 이게 사실은 건강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 내가 직접 겪지 않은 거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정이입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을까? 그거는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기준으로 이렇게 리치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망감이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결핍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공감하면서 듣지 못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그 업스트림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 지금 다운스트림적인 어떤 감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건강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감정이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익숙한 감정으로 내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미러로 내 자신의 입장으로도 보고,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 보고,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있는데, 감정 난독증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여기 보면은 감정 난독증. 그 내면의 감정과 정서적인 욕구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나 높은 교육 수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감정 난독증은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 표현 불능증이 있는데 이거는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자폐 신드롬이나 그런 경우 좀 감정 표현의 불능증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감정 난독증은 감정을 엉뚱하게 읽고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자신의 왜곡된 어떤 신념이 있거나 자신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감정이나 그런 말과 행동을 익숙하게 듣고 자라왔을 때, 그러니까 자아 그런 어떤 정체성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감정 난독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자와 남자의 어떤 감정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보면, 그 남자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자존심의 상처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분노로 표현해요. 그것이 두렵다, 뭐 수치스럽다,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 이거보다는 계속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보살핌이나 유대감, 친밀감 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섹스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나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공감해주기 원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강박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강박한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잘못 말했는데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강박한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하거나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그죠? 공감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쾌하거나 스트레스, 화가 날 때 쇼핑을 하거나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마주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불안하거나,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거를 표현할 때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 당신이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항상 아내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을 베이스에 갖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너는 항상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난독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창문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자아에 대한 창문은 제가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것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요. 그것도 자아의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아의 창문을 다시 점검해 봐라. 그 다음에 정서 기능을 키워라. EQ. EQ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에는 뭐 IQ가 높아야 된다 이러는데, EQ가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감정 난독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지만, 그런 영상을 볼 때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미러,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서적인 그 기능이 높고 건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읽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감정 속에 담긴 욕구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중독이나 아까 같이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감정 난독증적인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엄마가 오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우리 같이 나가서 오늘은 외식을 하면 어때? 하면서 같이 외식을 하면서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눈다든지, 오늘 좀 우울한데, 그죠? 그런 우울한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맨날 혼자서 시간을 유주얼리 보내고 좀 외롭다. 그래서 내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뭐 지인 중에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함께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연에 나가서 좀 걷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나를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그런 욕구나 감정을 풀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솔직한 감정은 뭘까 질문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해서 생겨난 것일까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쵸?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가? 그쵸? 그 다음에 나의 자녀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는가? 나의 부모가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는가? 그쵸?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 먼저 자신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행복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면 내 자신에게 먼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나는 원해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축복하는 말,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도 같은 축복을 해주라는 거죠. 나와 상대방에게 대한 믿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만 한정하고 축소시킨다면 그에게로 향해야 할 우리의 사랑이 중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이나 그죠? 그 사람에게 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어떤 관계를 자꾸 단절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하는 사랑이나 아니면 어떤 변화를 그거를 중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럴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의 가능성도 함께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냥 한정되고 축소되고 변화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이거는 나에게도 좀 우리가 해당하는데 나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만 한정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를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 축소하게 돼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이 그것도 함께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이 중단될 때 그죠?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그 자신의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어요. 소년 심판이라는 그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을 보면서 관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런 어떤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잠깐 보시죠. 나왔습니다. 그 시각 여전히 서류 사건을 조사하는 심은석 판사.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왔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집 사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게 되는 게 우리 직업이죠. 그곳에 근무하는 간병인에게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유리 부모님은요? 아는 거 없으세요? 이 병원에서 걔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연락 끊긴 거 아니었어요? 왜 끊기긴요. 미용실에서 유리를 데려갔던 사람은 원조 대상이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 너무 좋다 아닙니까? 안 그랬나? 또한 유리의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었던 건 역시 가정폭력 때문이었죠. 심우석입니다. 혹시 서유리 병원에서 퇴원했습니까? 유리의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서유리를 가출 신고하러 왔다는 말.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해서요. 서유리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가해자예요. 가출 신고는 형사님 선에서 해소해주세요. 우리 태어나면 어디로 가? 우리 없어진 거 알고 그 인간 완전 눈 돌았을 텐데. 그래도 너가 아버지, 내 아들 아이가. 너가 아버지 좀에만 더 봐주면 안 되겠나? 이게 어젯밤에 말씀하신 서유리 관련 서류입니다. 기록이 있긴 하던가요? 아니요. 보호관찰소 위반건 외에는 없습니다. 유리 입원한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무슨 기록이요? 서유리 가정폭력이에요. 가해자는 아버지 같더라. 그럼 신고는요? 서유리 격리될 거야. 모범소년으로.
어떻게 처분을 통해서 격리하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는 건데요? 이 사건 내 단독이야. 하지만 차태주는 판사의 독립권 침해까지 겨냥하는 발언수를 이어가며 갈등을 내보였죠. 어떤 처분을 내리든 그건 내 권한 아닌가? 그와 동시에 걸려온 전화. 심석입니다. 유리가 있는 병원 간호사에게 걸려온 전화였죠. 서유리가 말도 없이 병원에서 사라진 것. 왜요? 무슨 일인데요? 소율이 병원에서 사라졌대. 또다시 재판과 심판은 각자 유리를 찾아 나섰고 나 다 왔어. 그 시각 유리가 향한 곳은 친한 친구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없다며. 유리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 이렇게 돈만 뺏기고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 시각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심석입니다. 여기 요양병원인데요. 재판 찾은 것 같다, 소율이. 그렇게 태주에게 발견되는 서유리. 뭐야? 너 얼굴 왜 이래? 저는 이렇게 족같대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도와주겠다는 차태주 판사. 뭐가 달라지는데요? 접근 제한. 제한 걸면은 경찰이 저 24시간 지켜줘요? 하지만 무서워서 신고 못한다는 서유리. 침묵하면 답은 있고 당하면 또 가출하고 가출해서 돈 떨어지면 또 범죄나 저지르게? 무슨 상관이신데요? 그래, 뭐 본인이 싫다는데 억지로 숟가락 들이밀 순 없지. 찾았습니다. 은석은 결국 서유리를 보호시설에 보냈죠. 판사님, 이건 제가 전부터 느꼈었던 건데 왜 그렇게 소년을 미워하십니까? 뭐? 왜 그렇게 매번 날이 서 계시는 건데요?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나도 하나 좀 묻자. 왜 매번 애들 편에서 저렇게 안달이지? 왜 자꾸 남의 사건에 훈수질인데? 그리고 밝혀지는 태주의 과거. 태주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고 그때의 그 아픈 기억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눈물을 삼키며 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그 길이 아닌데 판사님이 자꾸 그 길로 가시니까.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는 그 아이에서 더 자라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10년? 20년?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건 판사의 몫이라는 말. 그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거든요. 그날 밤 은석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리의 아버지가 출석하고 여기 왜 오셨는지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가정폭력이요. 인정합니까? 그런데 한다는 말이 내 자식 내가 혼내고 가르치겠다는데 법원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니 내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한 거는요 훈육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소리는 심은석 판사에게 통할 리 없었죠. 곧이어 서유리의 멍자국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분육인 거죠. 이거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없잖아. 소년블루 심사원에서 서유리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진술이 쓰여 있었죠. 그리고 증인 현아경찰서 여청과 수석 고광시 형사입니다. 며칠 전 은석은 형사에게 인지수사를 요청했고 서유리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과 같은 날 녹음된 음성 파일입니다. 그 파일 안에는 유리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던 그날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어있었죠. 다 한패네. 응? 야, 니 뭔데? 이 형사야? 양 대신이 좋을 겁니다. 어이가 없다. 결국 자신의 만행이 드러나자 아니 판사님도 아시겠지만 야 이거 몸 팔고 다니나? 딸의 과오를 언급하며 아비로서 훈육을 했다고 하죠. 그게 뭐 잘못됐어요? 훈육이 잘못은 아니죠. 저게 훈육은 아니잖아. 이번 재판을 쭉 진행하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아버님은 왜 당당하십니까? 그녀의 일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유리의 아버지.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라 해. 유리의 할머니 또한 재판 전에 모든 걸 털어놓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를 넘긴 거네.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달려드는 망나니 아들. 경찰과 차태주 판사가 그를 막아서죠. 하지만 태주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그때 은석이 차태주를 부르며 고개를 저었죠. 이렇게 심은석 판사로 하여금 목을 조르던 손을 푸는 차태주. 처분하겠습니다. 결국 서유리 아버지에게 내려지는 처벌.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1년 제한, 피해 아동의 주거지로부터의 1년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에 1년 제한, 친권 1년 제한,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 명령, 1년 감호시설 위탁을 명령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검찰로 송치된다는 조건도 있었죠.
이렇게 법으로 두드려 패버린 심판사. 이상 재판을 마칩니다.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말 대꾸하지 마. 기분 나쁘다고 말 놓지 마.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면서 살아. 그래야 업동복도 들어와. 장하다. 버텨내느라. 판사님 싫어요. 정말 사유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던 심은석. 그리고 그날 저녁 둘은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소년 심판이라는 건데, 영상인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이제 이 장면을 제가 갖고 온 것은, 여기 지금 그 할머니, 유리를 중심으로 볼 때 할머니와 그 아버지와 유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이 아버지의 엄마죠. 그런데 이 손녀가 가정폭력을 당하는데도 그걸 묵인하고, 그죠? 그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를 보면 아마도 이 할머니인 그 엄마는 이 아들에게 정말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감정과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모르는 경우죠. 그래서 감정 난독증이 생기면서 그저 가정 폭력을 해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소녀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왔는데도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깨달을 때도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자기 잘못이라고 이제 울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그죠?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유리라는 아이. 유리라는 아이는 정말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는데도 그런 어떤 안 좋은 친구들과 또 어울리기도 하고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마치 이렇게 대물림 되듯이 그런 전이가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 심은석 판사가 그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건 뭐예요? 애착이 있고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건데 그 감정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판사님 싫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격려와 칭찬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익숙한 감정을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듣는 것도 왜곡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의식할 때, 문제의식을 가질 때 인식하는 거죠. 첫 번째, 인식할 때 내가 갇혀있는 그 박스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폭력적인 가정과 우리 아까 그 차태주 판사를 보세요. 자신이 폭력 가정에서 아버지 폭력으로 괴로워했고 그래서 어떤 소년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가 되었는데 자신이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한 사이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고 다른 이제 스토리도 보면은 그 차태주 판사는 항상 이들에게 항상 긍휼하고 제너럴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왜곡돼서 또한 자기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 심은석 판사도 처음에는요, 굉장히 뭐 이렇게 스터번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소년들을 굉장히 이렇게 혐오해요. 혐오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의 아이가 이제 5살 땐가 이렇게 벽돌 장난을 하면서 두 아이가 그 14살 미만의 아이가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에 맞아서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촉법소년,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재판이 3분 안에 끝나요. 3분 안에 끝나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 돼서 엄청난 그 성폭행자가 돼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그 재판을 했던 그 판사도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그다음에 이 심은석 판사도 그것을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또 뒤에 있는데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말과 행동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에서 나오기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박스에서 나오기는 힘들지만 나오기를 결정했으면 내가 익숙한 어떤 습관화된 감정과 말과 행동이 아닌 그걸로 듣는 것이 아닌 건강한 걸로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떤 좋은 영상도 보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업스트림은 뭐냐면 상류잖아요. 위에서 흐르는 물인데 그쪽으로 올라가기는 연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올라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자신이 자기의 홈타운, 고향으로 가서 알을 깔 때 보면은 그 비닐이 다 벗겨져서 몸이 완전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익숙한 것들을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다운스트림적인 어떤 문제를 자꾸 만들고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상처난 왜곡된 말과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나의 그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도 발생되고 있다면 그죠? 업스트림을 해야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업스트림을 해서 그곳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날 때 그죠?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가정은 그것을 자르고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변화시킨 모습으로 되려면 내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하나 볼게요.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너의 아픈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습관화되고 익숙한 그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너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함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왜곡된 그런 감정과 그것들로 인해서 왜곡되게 듣는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방이 될 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되게 듣기 때문에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감정의 색깔이 회색이고 어둡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다른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는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업스트림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때, 그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가 변화돼야겠구나를 결정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나서 내가 감사한 것이 없고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 어떤 것이 감사했나 한 3가지 이상을 꾸준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사를 또 누군가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 감사를 나누면, 아, 저 사람은 저런 감사를 갖고 있구나. 아, 그게 감사한 거였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색깔이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